9. 6주가 지났다. 그동안 로돌프는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나타났다. 너무 빨리 찾아가지 말아야지. 그건 서툰 짓이야.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사냥하러 갔다. 사냥을 다녀와서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첫날부터 내게 반했다면 보고 싶어 안달이 나서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버텨야지. 그리고 그 실에 들어갔을 때 엠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자기 계산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유리창에 쳐진 조그만 모슬린 커튼 때문에 황혼이 더욱 짙어 보였다. 기압계의 도금판에 반사된 햇살이 산으로 장식된 거울 속에서 불덩이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로돌프는 그냥 서 있었다. 그리고 엠마는 그의 인사말에 겨우 응대하는 정도였다. 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아팠습니다. 그가 말했다. 많이 아프셨나요? 엠마는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물었다. 사실은 로돌프는 그녀 곁에 있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다시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는 또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다소 강렬했기 때문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엠마, 선생님. 그녀는 약간 비켜나며 말했다. 아, 그것 보세요. 그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오지 않겠다는 내 결심이 옳았지요? 이 이름, 내 영혼 가득한 이름, 나도 모르게 불러버린 이 이름을 당신이 못 부르게 하니까요. 보바리 부인, 아, 모두들 당신을 이렇게 부르지요? 게다가 그건 당신 이름 아니에요. 당신 이름도 아니에요. 다른 남자의 이름이니까요. 그는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다른 남자 말이에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저는 당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당신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아요. 아, 미안합니다. 그만 가봐야겠어요. 그럼 안녕히 멀리 떠날 겁니다. 아주 멀리. 당신이 내 소식을 듣지 못할 아주 먼 곳으로. 하지만 오늘 대체 어떤 힘에 끌려서 당신한테 온 걸까요? 하늘을 거역할 수 없고 천사의 미소에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멋진 것에는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엠마는 난생 처음 이런 말을 들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 말의 열기에 매료되어 마치 한정막에서 피로를 푸는 사람처럼 노곤하게 풀어졌다. 그동안 여기 오지는 않았지만 당신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항상 당신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방은 밤마다 저는 여기에 와서 당신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붕이 달빛 아래 빛나고 정원의 나무가 당신의 창가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 창문이 보이고 그 창문 속에 조그만 램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 당신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 그렇게도 가깝고 또 그렇게도 먼 곳에 한 불쌍한 사나이가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흐느끼 울면서 그를 향해 돌아앉았다. 아, 당신은 참 좋은 분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냥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절 믿으시죠? 대답해 주세요. 한마디만, 단 한마디만. 로돌프는 어느 길인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때 부엌 쪽에서 남학신 소리가 들렸다. 그가 얼른 살펴보니 그 실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제발 부탁이니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 소원이란 집 구경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보바리 부인으로서는 그 정도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때 샤를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로돌프가 말했다. 예기치 않았던 호칭의 의사는 기분이 좋아서 인사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 사이에 로돌프는 다소간 심착을 되찾았다. 사모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 샤를은 그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냉큼 말을 받았다. 아내의 가슴 답답증이 다시 시작되어 자기도 무척이나 걱정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로돌프는 혹시 승마가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물론 좋고 말고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여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녀가 승마용 말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자 로돌프 씨가 한 마리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했다. 그는 강권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방문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지난번에 피를 뽑았던 자기 마부가 여전히 현기증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제가 한번 가보죠. 보바리가 말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내지요.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쪽이 더 편하실 테니까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었고 부부만이 남게 되자 샤를은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 왜 불랑제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더없이 친절한 제안인데. 그녀는 뾰로통한 표정으로 여러 가지 구실을 대다가 마지막에 틀림없이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했다. 아, 당치 않은 소리. 샤를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며 말했다. 건강이 제일이에요.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승마복도 없이 어떻게 말을 타요?
환불 맞추면 되지. 그가 대답했다. 성화복이 생긴다는 말에 그녀는 결심했다. 옷이 완성되자 샤를은 블랑제 씨에게 편지를 써서 아내의 준비가 끝났으니 부디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날 정오에 로돌프는 승마용 말 2匹를 끌고 샤를의 집으로 왔다. 그중 한 마리는 양쪽 귀에 장밋빛 술을 달고 등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여성용 안장을 얹고 있었다. 로돌프는 부드러운 긴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그녀가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외에도 그는 멋진 벨벳 저고리와 흰 니트 바지를 입었는데 실제로 엠마는 그가 청계참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쥐스탱은 그녀를 보기 위해 약국에서 빠져나왔다. 약재사로 밖으로 나왔다. 그는 블랑제 씨에게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해댔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답니다. 조심하세요. 말 성질이 사나울지도 모르니까요. 그녀의 머리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벨리시테가 베르트를 달래기 위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아이가 그녀에게 키스를 보냈다. 어머니는 채찍 손잡이를 들어 응답했다. 잘 다녀오세요. 오메가 외쳤다. 조심, 또 조심하세요. 그러고는 멀어져가는 두 사람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흔들었다. 흙길에 들어서자 엠마의 말은 달리기 시작했다. 로돌프도 그녀 곁에서 달렸다. 가끔 두 사람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손을 쳐들고 오른쪽 팔을 쭉 뻗은 채 안장 위에 전해오는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언덕 위에서 로돌프가 꽃배를 늦추자 두 사람은 동시에 펄쩍 뛰어내닫기 시작했다. 이윽고 언덕 위에서 말들이 멈춰서자 그녀의 크고 푸른 베일도 휘날리기를 멈추고 착 내려앉았다. 10월 초순이었다. 들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안개는 나지막한 산 덩성이를 따라 지평선에 길게 깔리기도 하고 들에는 조각조각 찢어져서 위로 올라가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했다. 때때로 안개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면 그 아래로 멀리 용빌의 지붕, 하층가의 정원과 마당, 담장 그리고 성당의 종탑들이 보였다. 엠마는 자기 집을 찾으려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자기가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마을이 그처럼 작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언덕 위에서 보니 골짜기 전체가 무럭무럭 김이 나는 휘구무리한 넓은 호수 같았다. 군데군데 군집을 잃은 나무들은 검은 바위 같았고 안개 위로 불쑥 솟은 포플러 가로수들은 해변의 모래사장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 곁에 있는 전나무들 사이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는 따뜻한 공기 속으로 어슴푸레한 갈색 빛이 흐르고 있었다. 담배가루 같은 젓갈색 흙을 디디는 말발꿀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다. 말들은 걸어가는 길에 떨어져 있는 솔방울을 발굽 끝으로 걷어찼다. 로돌프와 엠마는 이렇게 숲 가장자리를 따라갔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때때로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줄지어 서 있는 전나무 둥치들 뿐이었고 한참을 그것만 보고 있노라니 급기야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말들이 헐떡거렸다. 안장의 가죽이 삐걱거렸다. 그들이 숲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해가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군요. 로돌프가 말했다.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전지인 앞으로 그가 말을 받았다. 그가 혀를 찾아 두 마리의 말이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길가의 키 큰 양치 식물들이 엠마의 등자에 걸리곤 했다. 로돌프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몸을 굽혀 그것을 떼어주었다. 때로는 나뭇가지를 헤쳐주기 위해 그녀 옆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 그때 엠마는 그의 무릎이 다리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하늘은 파랗게 개고 나무잎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꽃이 만발한 희석 관목으로 뒤덮인 넓은 공터가 곳곳에 있었고 제비꽃이 상보처럼 깔려있는가 하면 곧이어 회색, 갈색, 황금색 등 갖가지 색깔의 나무잎으로 얼룩덜룩한 수목의 군집이 나타나곤 했다. 때때로 관목 사이로 작은 새들의 날개짓 소리 혹은 떡갈나무 숲에서 날아오르는 꽈마귀들의 부드럽고 목신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렸다. 로돌프가 말을 맸다. 그녀는 앞장서서 마차 바퀴 자국 사이에 난 이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옷이 너무 긴 탓에 치마 뒷자락을 손으로 들었는데도 계속 거치적거렸다. 뒤에서 따라오던 로돌프는 그 까만 치마와 까만 반장화 사이로 엿보이는 우아한 흰 양말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의 맨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가 멈춰섰다. 피곤해요. 자, 조금만 더 힘내요. 그가 말했다. 100보쯤 더 가서 그녀는 다시 멈춰섰다. 그녀는 머리에 남자 모자를 쓰고 그 아래로 허리까지 비스듬히 내려오는 푸른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그 베일을 통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푸른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거렸다. 로돌프는 주위를 돌아보고 콧수염을 씹었다. 그들은 잔챙이 나무들을 잘라내어 약간 널찍하게 보이는 곳으로 나왔다. 두 사람이 쓰러진 나무 둥치에 앉자 로돌프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부터 찬사를 늘어놓아 그녀를 겁먹게 하지 않았고 조용하고 진지하며 우울한 태도를 취했다. 엠마는 머리를 숙이고 땅 위에 널려있는 나무 지적개비를 한쪽 발끝으로 건드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에는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고 대꾸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가려고 했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잡자 그녀는 멈춰섰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사랑이 가득한 젖은 눈으로 가만히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딱 잘라 말했다. 제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말은 어디 있지요? 그는 짜증과 화가 섞인 몸짓을 했다. 그녀가 되풀이했다. 말은 어디 있죠?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자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똑바로 뜬 채 이를 악물고 두 팔을 벌리면서 그녀 뒤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서워요. 겁이 나요. 우리 돌아가요. 그럼 할 수 없군요. 그는 얼굴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곧 은근하고 부드럽고 소심한 태도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팔을 내맡겼고 두 사람은 되돌아섰다. 로돌프가 말했다. 대체 웬일이에요? 왜 그랬죠? 알 수가 없네요. 아마 저를 오해하신 거겠죠. 당신은 제 마음속에서 견고한 받침대 위에 높이 받들어 모신 성모 마리아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눈,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제 누이, 제 천사가 되어주세요. 그는 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았다. 그녀는 빠져나가려고 조금 꿈틀거렸다. 그는 이렇게 그녀를 부축한 채 걸어갔다. 두 마리의 말이 나무 잎을 뜯어먹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어줘요. 로돌프가 말했다. 그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연못가로 그녀를 이끌고 갔다. 수초들이 물결 위에 녹색의 덤불을 만들고 있었다. 시들어버린 수련이 골풀 사이에 조용히 떠 있었다. 풀을 밟는 두 사람의 발소리에 개구리들이 껑충 뛰어 몸을 숨겼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당신 말을 듣다니 제가 미쳤어요. 왜요? 엠마. 로돌프.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옷이 남자의 벨벳 저고리에 찰싹 달라붙었다. 뒤로 젖힌 그녀의 흰 목덜미가 한숨으로 부풀었다. 정신이 아득해진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온통 눈물에 젖은 얼굴을 가리며 몸을 내맡겼다. 저녁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수평으로 빗긴 햇살이 나무가지 사이로 비쳐들어 그녀는 눈이 부셨다. 여기저기 나무 위에 그리고 땅 위에 마치 날아가던 벌새떼가 깃털을 흩뿌린 것 같은 빛의 조각들이 점점이 떨고 있었다. 주위는 고요하기만 했다. 무언가 감미로운 것이 나무들로부터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우유로 된 강이 흐르듯 피가 몸속을 순환하는 것도 느껴졌다. 그때 멀리 떨어진 숲 저쪽의 다른 언덕들에서 뭐라 형언하기 어려운 긴 부르짖음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목소리의 긴 반향은 마치 무슨 음악처럼 그녀의 흥분한 신경의 마지막 진동에 뒤섞였다. 로돌프는 이 사이에 여성눈을 문 채 주머니 칼을 꺼내 두 개의 고삐 중 부러진 것을 고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올 때와 같은 길로 용빌에 돌아갔다. 진흙 위에 나란히 찍힌 그들의 발자국이 보였고 아까와 똑같은 관목과 풀밭과 자갈을 보았다. 그들 주변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산이 이동한 것보다 더 중대한 무엇인가가 일어났다. 로돌프는 때때로 몸을 굽혀 그녀의 손에 키스했고 말 위의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날씬한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말 갈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바깥 공기 때문에 약간 상기된 얼굴이 붉은 노을에 젖어 있었다. 용빌에 들어서자 그녀는 자신이 탄 말을 길 위에서 빙글빙글 돌게 했다.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남편은 저녁 식사 때 그녀의 안색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산책이 어땠느냐고 물어도 그녀는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녀는 접시 앞에 팔꿈치를 괴한 채 불타는 촛불 두 개 사이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엠마, 그가 말했다. 왜요? 실은 오늘 오후에 알렉산드로 씨 댁에 갔었어요. 그 집에 좀 나이 든 앞마리 한 마리 있는데 아주 훌륭해요. 무릎에 상처가 좀 있긴 하지만 500프랑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는 덧붙였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걸 잡아두었어요. 말하자면 사버렸어요. 잘했지요? 말 좀 해봐요. 그녀는 승낙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15분쯤 후에 남편에게 물었다. 오늘 밤에 외출해요? 응, 그런데 왜요? 아, 그냥요, 여보. 그냥 물어본 거예요. 샤를에게서 해방되자 그녀는 곧 2층으로 올라가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처음에는 그저 멍한 기분이었다. 나무와 길과 도랑이 보이고 또 로돌프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억센팔이 그녀를 껴안고 있었다. 주위에서는 나무잎이 바스락거리고 골프리 사가거렸다. 그러나 거울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 눈이 이처럼 크고 이처럼 까맣고 이처럼 깊숙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미묘한 그 무엇이 그녀 몸 전체에 뿌려져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다. 그녀는 나지막이 되풀이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 애인이. 이렇게 생각하자 마치 제2의 사춘기를 맞은 것처럼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드디어 사랑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체념했던 뜨거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황홀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은 정열, 도취, 열광으로 점철되어 있을 것이다. 푸른 빛을 띤 광대한 세계가 그녀를 둘러쌌다. 그녀의 상념 속에는 최고조의 감정들만이 산봉우리처럼 솟아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은 기껏해야 저기 저 아래 저 높은 꼭대기들 사이의 어두운 곳에 까마득히 보일 뿐이었다. 그러자 그녀가 읽은 책의 여주인공들이 생각났다. 불륜에 빠진 정열적인 여성들의 무리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매와도 같은 그들의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이제 그녀 자신이 이 상상적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젊은 시절의 긴 몽상이 실현된 것이다. 사랑에 빠진 여자들을 그토록 선망해 왔는데 이제 그녀도 그들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는가. 게다가 그녀의 복수심 또한 만족되고 있었다. 그동안 어지간히 고통받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바야흐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사랑이 환희의 거품을 토하며 송두리째 분출된 것이다. 그녀는 아무런 뉘우침도 불안도 고민도 없이 그것을 맛보았다. 다음 날은 새롭게 맛보는 감미로움 속에서 흘러갔다. 그들은 수많은 맹세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로돌프의 키스 세례로 자주 끊겨졌다. 그녀는 눈을 반쯤 감고 그를 바라보며 또다시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보챘다.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숲속의 남학신 만드는 사람의 오두막 아니었다. 벽은 지프로 되어 있었고 지붕이 무척 낮아서 몸을 숙여야만 했다. 그들은 마른 나무의 침상 위에 꼭 붙어 앉아 있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마다 편지를 썼다. 엠마는 냇가의 정원 끝에 있는 돌담 사이에 편지를 끼워 넣었다. 그러면 로돌프가 와서 그 편지를 가져가고 대신 자기 편지를 넣어두었는데 그녀는 항상 그의 편지가 너무 짧다고 불평을 했다. 어느 날 아침 샤를이 꼭두 새벽부터 외출하자 그녀는 당장 로돌프를 만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위세트에는 금방 갈 수가 있었고 거기서 1시간쯤 머무르다 돌아와도 용빌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을 터였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는 욕정으로 숨이 가빠졌다. 얼마 후 그녀는 목장 한가운데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종종 걸음치고 있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멀리 애인의 집이 보였다. 제비꼬리 모양의 바람개비가 뿌연 여명 속에 검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농장의 마당을 지나자 큰 건물이 나왔다. 분명 그의 저택일 것이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다가가자 벽이 저절로 열리는 것 같았다. 똑바로 난 큰 층계를 올라가자 복도가 나왔다. 엠마는 어떤 문에 다가가 손잡이를 돌렸다. 그 순간 방 안쪽에 한 남자가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로돌프였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아니, 당신이? 그가 되풀이었다. 어떻게 여길? 아, 옷이 흠뻑 젖었네. 사랑해요. 하고 말하며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이 최초의 대담한 행동이 성공하자 그녀는 샤를이 일찍 외출을 할 때마다 재빨리 옷을 입고 강 쪽으로 난 돌계단을 살금살금 내려갔다. 그러나 암소가 지나다니는 널빤지가 치워져 있을 때면 강을 따라 담을 끼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냇가는 미끄럽기 때문에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시든 무아제비 거루를 붙잡았다. 그러고는 갈아놓은 밭을 지날 때면 흙에 발이 빠져 비틀거리기도 하고 얇은 반장화가 걸리기도 했다. 머리에 묶은 스카프는 목장에 부는 바람에 풀러겠다. 그녀는 소가 무서워서 마구 뛰었다. 그래서 성에 도착할 때면 그녀는 숨이 턱에 차서 헉헉거렸다. 볼은 빨갛고 온몸에서는 수목과 초목과 대기의 신선한 향기가 풍겼다. 그 시간 아직 자고 있던 루돌프에게 있어 그것은 마치 봄날 아침
봄날 아침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창문을 따라 늘어진 노란 커튼을 통해 약한 황금빛 광선이 부드럽게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엠마는 눈을 깜빡이며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갔다. 머리카락에 맺힌 이슬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마치 황옥의 후광에 둘러싸인 것 같았다. 로돌프는 웃으면서 그녀를 끌어당겨 가슴에 끼안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구의 서랍을 열어보고 그의 빗으로 머리를 빗고 면도용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기도 했다. 가끔은 침대의 협탁 위에 물 주전자와 레몬과 설탕과 함께 놓여있는 커다란 담뱃대의 물뿌리를 이 사이에 물어보기도 했다. 그들이 헤어지는 데만 해도 좋기 15분이 걸렸다. 그럴 때면 엠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로돌프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녀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녀를 그에게로 떠미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녀가 느닷없이 나타나자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말 좀 해봐요. 그녀가 말했다. 마침내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신중하지 못하며 그녀의 평탄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10. 로돌프의 이런 염려는 차츰 그녀에게도 전염되었다. 처음 한동안 그녀는 사랑에 도취되어 그 밖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이 그녀의 삶의 필수 불가결해진 지금 그녀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잃거나 방해받을까 봐 두려웠다. 그의 집에서 돌아갈 때면 그녀는 불안한 눈초리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행여 사람들 눈에 띌까 두려워 지평선 위로 지나가는 모든 형체와 마을집의 모든 창문을 살폈다. 발소리, 고함소리, 쟁기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어쩌다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그녀는 파랗게 질린 나머지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포플러 이파리보다 더 바들바들 떨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 날 아침 그런 식으로 주의하며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갑자기 자기를 겨누고 있는 것 같은 길쭉한 장총을 보았다. 그것은 도랑 옆에 있던 물에 반쯤 숨겨진 조그마한 통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혼비백산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상자를 열면 용수줄 같이 달린 도깨비가 튀어나오는 장난감처럼 한 남자가 통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그는 무릎까지 단추를 단 각반을 차고 모자를 눈까지 눌러쓰고 코끝이 빨갛게 얹혀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덜 오리를 잡으려고 잠복 중인 빈의 대장이었다. 좀 더 멀리서 소리를 질렀어야죠. 그가 외쳤다. 총을 보면 반드시 경고를 해야 합니다. 빈에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방금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 배를 타고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들놀이 사냥은 도지사 명령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비넷이는 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매 순간 마을 경찰관이 오는 것 같은 불안감에 벌벌 떨었지만 사실은 그 불안이 짜릿함을 더해 주었기 때문에 혼자 통 속에서 자신의 행운과 기막힌 아이디어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었다. 엠마를 보자 그는 적이 안심이 되어 바로 그녀에게 말을 붙였다. 날씨가 차군요. 살을 애는 것 같아요. 엠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데 부인께서는 매우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아이를 맡겨도 유모집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녀는 더듬더듬 말했다. 아, 그러세요? 그렇군요. 저는 보시다시피 새벽부터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하도 심해서 새가 총구까지 와준다면 모를까. 비넷이 그럼 안녕히. 그녀는 그의 말을 막으며 인사를 하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안녕히 가세요 부인.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 통으로 돌아갔다. 엠마는 그렇게 무례하게 세무관리와 헤어진 것을 후회했다. 틀림없이 그는 나쁜 상상을 할 것이다. 유모 이야기를 꺼낸 것은 더없이 서툰 변명이었다. 용빌 사람치고 보바리 딸이 1년 전부터 집에 돌아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근처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이 길로는 위시트밖에 갈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비네는 그녀가 어디 갔다 오는지 짐작했을 것이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마구 떠들어댈 것이다. 확실히 그럴 것이다. 그녀는 저녁 때까지 사냥 망태를 매단 그 바보를 원망하며 그럴듯한 거짓말을 짜내느라 온갖 머리를 다 굴렸다. 저녁 식사 후 샤를은 그녀가 우울한 것을 보고 기분 전환 삼아 약제사 집에 가자고 했다. 그런데 약국에 들어서면서 그녀가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세무관리였다. 그는 붉은 유리병의 불빛을 받으며 카운터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황산 반 온수만 주세요. 그러자 약제사가 소리쳤다. 주스텐, 황산을 가져와.
그러고는 오메 부인의 방으로 올라가려는 엠마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일부러 올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곧 내려오실 테니까요. 그리고 난로에서 불이나 쬐시지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관로 속에 설명이 있네요. 약재사는 이 박사님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좋아했다. 비록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에 담긴 고상함이 자기에게까지 반사되어 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었네요. 박사님, 약 절구 엎지르지 않게 조심하라고. 가서 작은 방 의자를 가져와. 잘 알잖아. 그 실의 안락 의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는 안락 의자를 제자리에 돌아놓기 위해 카운터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비네가 당산 반 온스를 달라고 했다. 당산? 약재사는 경미라는 투로 말했다. 전 그런 거 모릅니다. 몰라요. 혹시 수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비네는 여러 가지 사냥기구의 녹을 빼는 약을 자기가 직접 만들려고 하는데 부식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약재사가 말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군요. 습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데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비네가 음흉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숨이 막혀봤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저 사람 언제까지 안 가고 있을 건가? 그녀는 생각했다. 송진하고 테레비뉴 각각 반 온스씩 하고 황납 4온스, 골탄 1온스 반, 사냥 장비의 가죽을 땄는데 필요해서요. 약재사가 황납을 자르기 시작했을 때 오메 부인이 이르마를 품에 안고 나타났다. 나폴레옹은 그녀 옆에서 아탈리는 뒤에서 따라왔다. 부인은 창가에 놓은 벨벳을 씌운 긴 의자에 앉았다. 나폴레옹은 등받이 없는 의자에 쭈그리고 앉았고 그의 누나는 아빠 곁에 있는 대추 상자 주위를 맴돌았다. 아버지는 깔때기에 액체를 따르고 약병에 마개를 맞고 라벨을 붙이고 포장을 했다. 모두들 잠자코 있었다. 그래서 방 안에는 때때로 저울주가 달가닥거리는 소리와 약재사가 조수에게 뭐라고 나지막이 주의를 주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따님은 요새 어떠세요? 오메 부인이 느닷없이 물었다. 조용히 해요. 그녀의 남편이 잡기장에 무슨 숫자를 기억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왜 안 데려오셨어요? 그녀는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쉿쉿. 엠마는 손가락으로 약재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나 비네는 계산서를 들여다보느라 바빠서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나갔다. 엠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왜 숨을 그렇게 크게 쉬어요? 오메 부인이 말했다. 좀 더워서 그래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튿날 두 사람은 미래의 방법을 강구해 보기로 했다. 엠마는 자기 집 하녀를 선물로 매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용빌 마을 내에 은밀한 집을 하나 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로돌프가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겨울 내내 일주일에 서너 번 어두운 밤을 타서 그가 정원으로 왔다. 엠마는 일부러 쪽문의 열쇠를 빼놓았는데 샤를은 그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로돌프는 자기가 왔다는 신호로 덧문에 모래를 한 줌 끼얹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때로는 한참 기다려야 했다. 샤를은 난로가에서 이야기 늘어놓기를 좋아했고 때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그녀는 안달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두 눈의 안광으로 그를 들어 창밖에 내던져 버리고 싶었다. 드디어 그녀는 밤 화장을 시작했다. 그런 다음 책을 한 권 들고 앉아서 재미있어 못 견디겠다는 듯이 내쳐 읽었다. 하지만 침대 속에서 샤를이 그녀를 재촉했다. 엠마 이리 와요. 그만 잘 시간이야. 네, 곧 갈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는 사이에 촛불에 눈에 부신 샤를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그만 잠들어 버렸다. 그녀는 속옷바람으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미소를 지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로돌프는 큰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는 그것으로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그녀의 허리를 팔로 감싼 채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를 정원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지난날 여름 저녁 레옹의 사랑을 담뿍 담은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던 바로 그 등굴로 만든 정자 및 썩은 통나무 벤치였다. 이제 그녀는 레옹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입히진 제스민 가지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뒤편에서 시냇물 소리가 들렸다. 때때로 냇가 둔덕에서 마른 갈대가 서걱거렸다. 어둠 속 여기저기 시커먼 그림자들이 부풀어 올랐고 때로는 일제히 흔들리면서 거대한 검은 물결처럼 일렁거리며 두 사람을 덮칠 듯이 밀려왔다. 밤의 추위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입술이 내뱉는 숨결은 더욱 거셌고 보일 듯 말 듯한 그 서로의 눈은 더욱더 크게 느껴졌다. 나직하게 주고받는 그들의 말은 수정같이 낭낭한 소리로 주위의 정적을 깨며 영혼 위로 떨어졌다. 그러고는 수많은 파동을 이루며 안으로 펴져나갔다.
비 내리는 밤이면 두 사람은 흙강과 마구간 사이에 있는 진찰실로 피신했다. 그녀는 책들을 뒤에 숨겨둔 부엌, 용, 양초를 키웠다. 로돌프는 자기 집처럼 편하게 처신했다. 책장과 책상 그리고 방 전체를 보는 것이 유쾌한지 샤를에 대한 농담을 수없이 늘어놓았는데 엠마는 그것이 다소 거북살스러웠다. 그녀는 로돌프가 좀 더 진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극적인 태도를 취해줬으면 싶었다. 예를 들어 언젠가 정원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 것 같은 경우 말이다. 누가 와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촛불을 껐다. 권총 가지고 있어요? 왜요? 왜긴 호신용이죠. 엠마가 말했다. 당신 남편 때문에? 아, 그 불쌍한 녀석. 로돌프는 그까지 녀석 한 손가락으로 어깨 놓을 텐데 하는 손짓을 하며 말을 끝맺었다. 그녀는 그의 대담함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쌍스럽고 무례한 느낌이 들어 화가 나기도 했다. 로돌프는 이 권총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만일 그녀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데다 심지어 가정스럽기까지 했다. 그로서는 저 사람 좋은 샤르를 미워할 까닭이 전혀 없었으니까 말이다. 무엇보다 그는 질투심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도 엠마는 그것에 대해 그에게 엄숙한 맹세까지 하게 했는데 이 또한 그다지 좋은 취미라고는 볼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매우 감상적이 되어 있었다. 조그만 초상화를 서로 교환해야 했고 머리털도 한 움큼 잘랐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에게 반지, 즉 영원한 결합의 징표인 진짜 결혼 반지를 요구했다. 또 저녁 종과 자연의 소리 같은 말을 곧잘 입에 올렸고 자기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도 했다. 로돌프의 어머니는 벌써 12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데도 엠마는 버림받은 아이를 달래듯이 이르는 말로 그를 위로했고 심지어 어떤 때는 달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다. 틀림없이 저 위에서 어머니 두 분이 함께 우리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예뻤다. 그는 이렇게 순진한 여자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처럼 방탕의 그림자가 없는 사랑은 그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그를 안해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의 자만심과 관능을 동시에 자극했다. 그의 부르주아적 양식에 비추어 볼 때 그녀의 열광적인 태도는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까닭에 그는 내심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졌고 그리하여 어느새 조금씩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옛날처럼 그녀를 울리던 그 감미로운 말들을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고 그녀를 미치게 하던 열렬한 애무도 더 이상 퍼붓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녀가 빠져 살던 그들의 위대한 사랑은 마치 강바닥으로 흡수되는 강물처럼 그녀의 발밑에서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그녀의 눈에 밑바닥의 진흙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그녀는 애정을 배로 쏟았다. 그러자 로돌프는 더 이상 무관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후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그를 더욱 사랑하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몸을 허락했다는 데서 오는 굴욕감은 원망으로 변했지만 육체의 쾌락이 그것을 무마해 주었다. 그것은 애착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그녀를 마음대로 지배했다. 그 사실에 그녀는 겁이 날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로돌프는 그들의 불륜관계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그들은 유례없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하여 6개월이 지나 봄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사이는 편안한 가정적 애정을 지켜나가는 부부와도 같았다. 그때는 마치 루어 영감이 왕태된 다리를 기념하기 위해 칠면조를 보내는 때였다. 선물에는 항상 평지가 동봉되어 왔다. 엠마는 바구니에 편지를 매달아 놓은 끈을 자르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딸 사위 보아라.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겠지. 이 칠면조도 예년 것보다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굳이 말하자면 이번 것은 좀 더 연하고 묵직한 놈이야. 하지만 다음번에는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순놈을 보내려고 해. 물론 너희들이 앞놈이 더 좋다면 그냥 앞놈을 보내마. 바구니는 꼭 돌려보내다오. 먼저 번 그 두 개도 함께 말이야. 우리 집 헛간이 재해를 당했다. 심한 바람이 부는 밤에 지붕이 숲으로 날아가 버렸단다. 소출도 별반 시원치 않다. 여하튼 언제 너희들을 보러 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가 없구나. 얘야, 혼자가 된 후로는 집을 비우고 떠나기가 정말 어렵구나. 여기서 행간이 한 줄 비어 있었다. 아마도 노인이 펜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부터에 갔다가 감기에 걸렸단다. 우리 집 양치기가 입이 너무 고급이라 내보냈고 새로 양치기를 구하느라 그곳에 갔단다.
그런 악당들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시세라니. 게다가 그놈은 정직하지도 않았어. 연전에 행상인 한 명을 만났는데 겨울에 너희 마을을 지나다가 이를 뽑고 왔다고 하더구나. 그 사람 말로는 보바리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물론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이 일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다. 너를 봤느냐고 물었더니 못 봤다고 하면서 마구간에 말이 두 필 있더라고 하더구나. 그걸로 미루어봐 사업은 잘 되는 것 같구나. 반가운 일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하나님이 모든 행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기를 빈다. 귀여운 손녀 베르트 보바리의 얼굴을 아직도 못 보다니 유감천만이다. 그 애를 위해서 너희 방 창문 밑 마당에 살구나무를 한 그루 심었단다. 아무도 거기에 손대지 못하게 할 작정이다. 나중에 살구잼을 만들어 찬장 속에 두었다가 그 애가 오면 줄 생각이다. 그럼 잘 있거라.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 딸, 내 사위 그리고 귀여운 손녀의 두 뺨에 키스를 보낸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테오도로 루오. 그녀는 잠시 동안 그 조악한 종이를 손가락 사이에 들고 있었다. 틀린 철자가 수없이 눈에 띄었지만 엠마는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반쯤 몸을 감추고 꼬꾸대거리는 암탉의 울음소리처럼 그 속에서 퍼져나오는 정다운 감정을 마음속으로 쫓고 있었다. 화덕의 재로 잉크를 말린 듯 편지에서 잿빛 먼지가 옷 위로 떨어졌다. 부젓가락을 집으려고 난로에 몸을 구부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 함께 난로가의 의자에 앉아 탁탁거리며 타오르는 바다 골프의 센 불꽃에 막대기 끝을 태우던 것은 얼마나 아득한 옛일인지. 그녀는 햇빛으로 충만한 여름날 저녁을 생각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망아지들이 힝힝거리면서 껑충껑충 뛰었고 그녀의 방 창문 밑에는 불집이 있었고 때로 꿀벌들이 햇빛 속을 빙빙 돌다가 유리창에 부딪혀 황금 구슬처럼 유리창을 두드리며 튀어나갔지.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얼마나 자유롭고 희망에 부풀고 풍요한 환상에 젖어 있었던가.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녀는 그것을 처녀 시절, 결혼 생활, 그리고 연애라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갖가지 영혼의 모험에 소비해버렸다. 마치 여행 중 길가의 모든 여관에 얼마쯤의 돈을 남기고 가는 나그네처럼 그녀는 인생 여정에서 그것들을 계속 잃어버렸다. 그런데 누가 그녀를 이토록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엄청난 재앙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얼굴을 들어 마치 고통의 원인을 찾기라도 하듯 주위를 돌아보았다. 4월의 햇빛이 선반 위의 도자기들을 간지리고 있었다. 슬리피 아래로 양탄자의 푹신한 감촉이 느껴졌다. 햇빛은 해맑고 대기는 따사롭고 그녀의 귀에는 깔깔대며 웃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딸은 햇빛에 말리기 위해 베어놓은 풀 위에서 뒹굴고 있었다. 커다란 풀더미 꼭대기에 엎드려 노는 아이의 치마를 하녀가 붙들고 있었다. 레스티 부두아가 곁에서 가르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가까이 갈 때마다 아이는 두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이를 이리 데리고 와요. 어머니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 아이를 껴안았다. 사랑해, 우리 아기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다가 딸의 귀끝이 조금 더러운 것을 보고는 그녀는 곧바로 초인종을 울려 더운 물을 가져오게 해서 아이를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양말과 신발을 갈아입힌 다음 마치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딸의 건강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입을 맞추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이를 하녀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녀는 이 지나친 애정 표현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날 밤 로돌프를 만났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심각했다. 곧 괜찮아지겠지. 한때의 변덕일 거야. 그가 생각했다. 그러고는 그는 계속해서 3번이나 미래에 나오지 않았다. 그가 다시 나타나자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그를 무시하다시피 했다. 아, 그래봤자 시간 낭비야 요거사. 그리고 그는 그녀의 한숨도 그녀가 손수건을 꺼내는 것도 못 본 척했다. 엠마의 마음속에 후회가 싹튼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샤르를 싫어하는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낫지 않을까 자문해 보기도 했다. 그녀는 희생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의 애정을 되돌릴 만한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약제사가 그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11. 최근에 오면은 새로운 안장다리 치료법을 소개하는 기사를 읽었다. 원래 그는 진보를 신봉했기 때문에 수준이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용빌도 안가발이 수술을 좀 해봐야 한다는 매우 애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물어보나 남는 장사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시술의 이점을 열거했다. 성공은 거의 확실하고 환자는 다리도 낫고 모양새도 낫고 수술한 사람은 단번에 유명해집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께서 황금사자의 이폴리트를 고쳐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병이 나으면 그 친구는 틀림없이 모든 여행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저도 신문에 그에 관한 기사를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문 기사가 난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그러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다음에는 어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아시느냐고요. 어쩌면 보바리는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엠마가 보기에 그를 실력 부족이라고 단언할 까닭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남편의 명성과 재산에 덕이 되는 일을 그녀가 권하여 성공한다면 그녀로서도 매우 흡족할 것이다. 실제로 그녀가 절실히 원하던 것 또한 사랑보다 조금 더 확고한 어떤 것이었기 때문이다. 샤를은 약제사와 아내의 설득에 넘어가서 루앙의 뒤발 박사의 책을 주문했다. 그리고는 매일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책을 읽었다. 그리하여 그는 첨족, 내반족, 외반족 즉 스트레포카토포디, 스트레펜도포디, 스트레펙소포디 괄호 속에 또는 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아래쪽,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굽은 발의 여러 가지 기형적 형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피포티, 스트레파노포디 괄호 속에 달리 말하면 아래쪽으로 틀어지거나 위쪽으로 찢어진 형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동안 오메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며 여관집 하인에게 수술을 권유했다. 별로 아프지 않을 거야. 사일할 때처럼 조금 따끔할 정도야. 티는 뺄 때보다도 덜 아프지. 이폴리트는 둔해 보이는 눈동자를 굴리며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약제사가 말을 이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다 너를 위해서지. 순수한 인정으로 그러는 거라고. 나는 단지 너가 보기 흉한 절름발이를 면하고 요추를 삐딱하게 흔들며 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야. 너가 무엇라고 말하든 간에 그 모양으로는 아마 이래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걸? 이어 오메는 수술 후에는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민첩해지는가를 설명했고 심지어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은근슬쩍 비쳤다. 이 말에 이폴리트는 비시시 웃었다. 그러자 오메는 그의 허영심을 부추겼다. 너도 사내 아니냐? 젠장 만일 군대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이폴리트야. 그런 다음 오메는 과학의 혜택을 거부하는 이 고집, 이 무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가버렸다. 결국 불쌍한 사나이는 굴복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모라도 한 듯 설득에 나섰기 때문이다. 남의 일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는 비네와 르 프랑스와 부인과 아르테미즈와 이웃 사람들, 심지어 시장인 티바슈 씨까지도 모두 나서 권고하고 설교하고 창피를 주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결심하게 된 것은 비용이 한 푼도 안 든다는 것이었다. 보바리는 수술에 필요한 기계까지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엠마의 생각이었다. 샤를은 마음속으로 아내를 천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의 의견을 따랐다. 그는 약제사의 충고에 따라 3번의 시행착오 끝에 목수에게 자물쇠 장수의 도움을 받아 무게가 4kg이 채 못 되는 일종의 나무 상자를 만들게 했다. 거기에는 쇠, 목재, 양철, 가죽, 수나사, 암나사 등이 총동원되었다. 그러나 이폴리트의 수술을 위해서는 어느 힘줄을 잘라야 할지를 알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앙가바리 유형을 알아야 했다. 그의 발은 다리와 거의 일직선으로 이루면서도 안쪽으로 굽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약간 내반족 성향이 있는 첨족 혹은 심한 첨족 성향이 있는 가벼운 내반족이었다. 실제로 말 발굽만큼이나 큰 데다가 피부는 거칠거칠하고 힘줄은 질기고 발가락은 굵고 시커먼 발톱은 편자의 모처럼 단단한 그의 발은 기형임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사슴처럼 줄고 뛰어다녔다. 광장에는 언제나 짝짝이 발로 수레 주위를 끙충끙충 뛰어 돌아다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심지어 그의 굽은 쪽 발이 다른 쪽 발보다 더 튼튼해 보이기도 했다.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 발은 인내와 에너지라는 미덕을 갖추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을 할 때면 그는 절겨 이쪽 발에 힘을 주어 몸을 버티곤 했다. 그런데 그 발이 첨족이었으므로 먼저 아킬레스건을 절단해야 했다. 내반족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강이 근육을 처리해야 했지만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의사가 한꺼번에 2가지 수술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모르는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을까 겁이 나서 벌써부터 떨고 있었다. 켈수스 이래 이 켈수스는
로마 제국의 의학 저술가 이 백과전서라고 하는 책의 저자라고 하네요. 켈수스 이래 15세기 만에 처음으로 동맥의 직접 결합 수술을 실시한 앙브루아즈 팔에도 뇌의 두꺼운 층을 절개하여 종기 제거 수술을 시도한 디피트랑도, 최초의 위벽도 절개 수술을 한 장술도, 보바리가 절단용 메스를 들고 이폴리트에게 다가갈 때만큼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긴장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옆에 있는 탁자 위에는 마치 병원에서처럼 거저와 초를 먹인 실더미와 약제사의 집에 있는 붕대란 붕대는 몽땅 가져와서 피라미드처럼 쌓아놓은 붕대 더미가 있었다. 아침부터 이 모든 준비를 갖춘 것은 오메시였다. 그는 구경꾼들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도취시키기 위해서 이 법석을 뜬 것이다. 샤를이 살갗을 찔렀다. 쿡 하고 건조한 소리가 들렸다. 힘줄은 절단되었고 수술은 끝났다. 이폴리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몸을 굽혀 보바리의 손에 마구 키스를 퍼부었다. 자, 진정하라고 약제사가 말했다. 언니에 대한 인사는 나중에 하도록 해. 그리고 그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여섯 명의 구경꾼에게 수술 결과를 알려주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들은 이폴리트가 당장이라도 반듯한 걸음으로 걸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샤르는 환자를 나무틀에 고정시켜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엠마가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목을 을싸 안았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샤르는 많이 먹었다. 심지어 식후에 커피도 한 잔 마셨다. 이것은 일요일에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만 허용하는 사치였다. 행복한 저녁이었다. 부부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꿈꾸었다. 그들은 앞날의 성공과 집안 대조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은 자기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아내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을 상상했다. 아내는 보다 건전하고 나은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상쾌했고 또한 자신을 너무도 좋아하는 이 불쌍한 남자에게 조금이나마 애정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로돌프 생각이 언뜻 떠올랐지만 그녀의 눈은 다시 샤르를 향했다. 놀랍게도 그의 치아가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메시가 하녀의 만류를 뿌리치고 느닷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이제 막 쓰기를 끝마친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루앙의 등불에 보내는 기사로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러 온 것이었다. 직접 읽어주시죠, 보바리가 말했다. 아직도 유럽의 일부를 그물처럼 뒤덮고 있는 수많은 편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골에도 광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화요일 우리들의 작은 말 용빌은 외과 의학적 실험의 무대가 되었다. 이것은 동시에 숭고한 파괴적 행위이기도 했다. 우리 지방의 가장 탁월한 개업이 중에 한 사람인 보바리 씨가 그건 너무 지나쳐요. 지나치다고요. 샤르는 감동한 나머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안가버리 수술을 했다. 나는 과학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신문에서는 모두가 다 이해하지를 못할 테니까 결국 대중들이 그렇군요. 보바리가 말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럼 계속합니다. 약제사가 말했다. 우리 지방의 가장 탁월한 개업의 중 한 사람인 보바리 씨가 안가바리 수술을 했다. 환자는 25년 동안 르 프랑스와 부인이 경영하는 아무르 광장의 황금사자 여관 마국간에서 일하고 있는 이폴리트 로토탱이다. 새로운 수술법과 환자에 대한 관심 때문에 건물 앞에는 군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게다가 수술은 마법같이 행해졌다. 소유자에게 반역하고 있던 힘줄이 드디어 의술의 힘 앞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표시처럼 불과 몇 방울의 피가 피부 위에 흘렀을 뿐이다. 이상하게도 환자는 전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괄호 속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 목격한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는 최상이다. 모든 징후로 보아 환자는 빨리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마을 축제 때에는 우리의 친애하는 이폴리트가 즐거운 무리들의 둘러싸여 함께 밖에서 춤을 추면서 힘차게 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완전한 치유를 만천하에 증명할지 누가 알겠는가. 관대한 학문의 사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인류의 개성과 그들의 교통 경감을 위해 불철주야 노래가는 불굴의 정신에 영광이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세 번 거듭 영광이 있으라. 지금이야말로 소경이 보며 기무리가 들으며 안전뱅이가 그들 것이라고 외칠 때가 아니겠는가. 일찍이 광신이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약속했던 것을 이제 과학이 만인을 위해 실현하는 것이다. 이 주목할 만한 치료의 경과를 나는 계속 독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닷새가 지났을 때 르 프랑스와 음음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와서 이렇게 소리쳤다.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샤를은 황금사자로 달려갔다. 그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광장을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약제사도 약국을 뛰쳐나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빨개져서는 불안한 얼굴로 계단을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의 친애하는 앙가바리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앙가바리는 끔찍한 격렬에 몸부림치며 다리를 고정시켜 놓은 털로 벽을 부술듯이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다리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나무 털을 떼어내고 보니 끔찍한 상태였다. 발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올라 피부 전체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또한 그 알량한 기계 때문에 야기된 반상출혈로 금붉게 변해 있었다. 이폴리트는 전부터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그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부기가 조금 가라앉자 두 과학자는 다시 털을 채우기로 결정하고 더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 다리를 더욱 세게 졸라맸다. 결국 사흘 후 이폴리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그들은 다시 한번 털을 벗겨야 했고 눈앞의 결과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낯빛의 부기가 다리에까지 번졌고 도처에 물집이 생기고 거기서 시커먼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사태가 심각해진 것이다. 이폴리트는 답답해하기 시작했다. 르프랑스와 음음은 좀 덜 따분하라고 그를 부엌 옆의 작은 방으로 옮겨주었다. 그러나 거기서 매일 저녁 식사를 하는 비네가 환자 옆에 앉는 것이 싫다고 질책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구실로 옮겼다. 그는 그곳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신음하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수염은 더부룩하고 눈은 푹 꺼진 채 파리떼가 달려드는 더러운 베개 위에서 땀에 젖은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있었다. 보바리 부인이 그를 보러 왔다. 찜질용 수건을 가지고 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했다. 사실 그의 곁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장날에는 농부들이 그의 곁에서 당구를 치고 큐를 가지고 펜싱도 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떠들었다. 좀 어때? 그들은 그의 어깨를 치며 이렇게들 물었다. 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자네 잘못이야. 이렇게 또 저렇게 해보라고. 그러고는 그와는 다른 방법으로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덧붙였다. 자네가 너무 몸을 아끼니까 그래. 일어나라고. 임금님처럼 들어 누워만 있지 말고. 아, 할 수 없지. 이 꾀병쟁이야. 그런데 자네한테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군. 실제로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괴지가 점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보바리는 자기가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한 시간마다 쉴 새 없이 찾아왔다. 이폴리트는 겁에 질려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언제나 낫게 됩니까? 아, 살려주세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때마다 의사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돌아갔다. 얘야, 저런 사람 말 듣지 마라. 르프랑스와 음음이 말했다. 너를 이런 꼴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안 먹으면 힘이 더 없어지니까 자, 어서 먹어. 그러면서 그녀는 고깃국과 양의 허벅다리 고기, 돼지 피개 따위를 주고 때로는 작은 잔에 브랜드까지 따라주었지만 그는 그것만큼은 차마 마시지 못했다. 그의 상태가 악화된다는 말을 듣고 부르지니의 신부가 면회를 왔다. 그는 먼저 그를 동정했지만 이내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인 만큼 이 상황을 기뻐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회에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부는 아버지 같은 말투로 말했다. 자네는 평소에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야. 미사 때 자네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지. 영성체를 행하지 않은 지도 또 몇 년이나 되었고 자네의 일이 바쁘다는 것,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네. 하지만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할 시간이 되었어. 하지만 절망하지 말게. 큰 죄를 범한 중죄인들 중에도 주님 앞에 나가기 직전에 자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건 나도 알고 있지. 그 직전에 주님께 자비를 빌고 나서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어. 자네도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모범이 되기를 기대해 보자고.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성모송과 주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외우면 어떨까? 그렇게 하도록 해. 나를 위해서 내 체면을 봐서 말이지. 어려울 게 어디 있나? 어때? 약속하겠나? 불쌍한 사나이는 약속했다. 신부는 매일 찾아왔다. 그는 여관 여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때로 이폴리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농담과 재담을 섞어 시시덕거리기를 했다. 그러다가도 기회만 있으면 금방 그를 뜨단 표정을 지으면서 종교 이야기로 돌아갔다. 그의 열성은 성공을 거둔 것 같았다. 얼마 후 이폴리트가 병이 나으면 봉스쿠르에 순례를 가겠다는 뜻을 비춰서니 말이다. 이 봉스쿠르는 루앙 동남쪽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로 19세기에 건립된
노트르담 성당이 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 브르지니앵 신부는 좋다고 했다. 두 가지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한 가지 대책보다 낫기 때문이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약제사는 붕괴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신부의 책동이었다. 그것 때문에 치료가 늦어진다면서 그는 르프랑스와 부인에게 이렇게 되풀이해 말했다. 그 사람을 좀 내버려둬요. 당신들의 신비주의 때문에 그 사람 정신이 흐려지잖아요.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그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다. 모든 것이 다 그의 탓이었다. 일부러 그의 비유를 거스르기 위해서 그녀는 물을 가득 담은 성수반에 회양목 가지 하나를 꽂아 환자의 머리맡에 걸어놓았다. 그러나 종교도 의술과 마찬가지로 그를 구원할 수는 없었다. 발끝에서 시작된 궤저가 점점 더 배 쪽으로 번져 올라왔던 것이다. 물약을 바꾸보기도 하고 찜질을 달리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뭉그러져 갔다. 결국 르프랑스와 부인이 달리 방도가 없으니 유명한 네샤텔의 카니베 씨를 부르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샤르는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의학 박사로 나이는 50살, 확고한 지위를 누리며 자신감이 차있는 이 의사는 무릎까지 썩어 들어간 다리를 보고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절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다음 약국으로 가서 불쌍한 사나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바보들에 대해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오메시의 저고리 단추 주위를 잡고 흔들면서 약국이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렀다. 이것이 파리의 발명이요 도시 양반들의 생각이란 말이요. 사팔뜨기나 클로로포름이나 쇠석술 같은 엉터리 요법이란 말이요. 이런 건 정부가 금지시켜야 해요. 그런데도 모두들 똑똑한 체험의 결과는 생각지도 않고 여러 가지 요법을 써보라고들 하지. 우리는 그런 잘난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학자도 아니고 못부리는 한량도 아니고 큰소리치는 떠부리도 아니요. 우리는 그냥 개업이고 치료사요. 멀쩡하게 잘 지내는 사람을 수술할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아요. 안가바리 교정을 한다고? 안가바리를 교정하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요? 그건 꼽추를 교정한다고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라고. 오메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괴로웠다. 그는 거북한 심사를 아첨꾼의 미소로 얼버무리고 있었다. 가끔 카니베 씨의 처방전이 용빌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분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보바리를 변호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장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평소의 원칙을 버리고 체면을 구기는 것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카니베 박사의 대퇴부 절단 수술은 마을의 일대 사건이었다. 이날은 모든 주민들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큰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마치 사형 집행이라도 있는 것처럼 엄선한 느낌이 들었다. 식료품 가게에서 사람들이 이폴리트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게마다 개점 휴업 상태였다. 면장 부인인 티바슈 부인은 수술하는 의사가 오는 것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잠시도 창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선수 이륜 마차를 몰고 왔다. 그러나 마차의 오른쪽 용수철이 그의 뚱뚱한 몸무게에 짓눌리는 바람에 마차는 조금 빗다가게 기울어져 달려왔다.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쿠션 위에는 빨간 양가죽을 씌운 커다란 상자가 3개의 구리 자물쇠를 번쩍이며 위험있게 놓여 있었다. 마차는 회오리 바람처럼 황금사자 대문으로 들어갔다. 박사는 큰 손으로 말을 풀어놓으라고 이러고는 마구간으로 가서 말이 귀리를 잘 먹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그는 왕진을 가면 항상 앞말과 마차부터 돌보았다. 이 때문에 카니베 씨는 좀 괴짜야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변하지 않는 침착성 때문에 그를 더욱 높이 평가했다. 하늘이 무너져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습관을 조금도 바꾸지 않을 것 같았다. 오메가 앞으로 나섰다. 잘 부탁하네. 박사가 말했다. 준비되었나? 자, 갑시다. 그러나 약제사는 얼굴을 붉히며 자기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수술에 입회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했다. 단순한 이 표현이 입장이 되면 그가 말했다. 상상력이 마구 발동하는 바람에 말입니다. 게다가 저는 너무 신경이 무슨 소리를 카니베가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차라리 뇌일열 성량이야. 하기야 이상할 것도 없지. 당신 내 약제사들은 항상 부엌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결국 체질이 변하는 게 당연하지. 자, 나를 보라고. 나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수염을 깎아요. 나는 절대로 추위를 타지 않아요. 내복도 안 입지만 감기 걸리는 법이 없지. 몸뚱이가 그 정도로 좋은 거지. 나는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맞춰 살면서 도사처럼 무엇이든 받아들여요. 그래서 난 당신처럼 까다롭지 않다고. 인간을 자르는 거나 닭을 자르는 거나 내게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습관이라고 말하겠지. 습관이라고. 이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는 이폴리트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았다. 약재사는 외과 의사의 침착성을 전쟁에 임하는 장군에 비교했다. 이 비교가 마음에 든 카니베는 의술이 요구하는 직업상의 책무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는 의술을 일종의 성직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질이 떨어지는 계급이들이 그 명예를 더럽히다니. 그런 다음 마침내 그는 수술 준비를 착수하여 먼저 오메가 가져온 붕대를 검사했다. 안가발이 수술을 할 때 내놓았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환자의 손발을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레스티부두아가 불려왔다. 카니베 시인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당구실로 들어갔다. 약제사 아르테미저와 안주인과 함께 남았다. 여자들은 앞치마보다 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방문 쪽으로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동안 보호바리는 자기 집 1층 큰 방에 처박혀 있었다. 감히 집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불 꺼진 난로 한 구석에 앉아서 턱을 가슴에 묻고 두 손을 맞잡은 채 멍하니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런 변을 당하다니 이 무슨 불상사란 말인가. 그러나 그가 주의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운수가 나빴던 것이다. 어찌되었건 혹시 이폴리트가 죽기라도 하면 자기가 살인범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왕진을 갖다가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혹시 뭔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종종 실수는 저지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건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들 그를 비웃고 욕할 것이다. 소문이 포르주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아니 뇌사텔까지, 루안까지, 아니 더 멀리까지 퍼질 것이다. 동료 의사들이 그를 비난하는 글을 쓸지도 모른다. 논쟁이 벌어지면 신문지상에다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폴리트가 고소를 할지 모른다. 그는 명예를 잃고 파산하에 몰락한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의 상상은 바다 한복판에서 물길 따라 출렁이는 빈 통처럼 무수한 가정과 억척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엠마는 맞은편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굴욕을 느꼈지만 남편이 그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었다. 자신이 그런 남자에게 또 한 번 기대를 걸었다는 굴욕이었다. 그의 무능함은 벌써 수십 번이나 경험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샤르는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장화가 마룻바닥에 다 삐걱거렸다. 좀 앉아요. 시끄러워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앉았다. 이렇게 총명한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또다시 착각을 할 수 있었을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처럼 계속적인 희생으로 자기 인생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녀는 사치를 좋아하는 자신의 본능과 채우지 못한 영혼의 갈증과 궁색한 결혼생활과 살림살이 그리고 상처 입은 제비처럼 흙탕물에 처박힌 수많은 꿈들과 그녀가 소망한 모든 것, 체념한 모든 것, 가질 수도 있었던 모든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런데 왜? 온 마을을 뒤덮고 있는 정적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보호바리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새파랗게 질렸다. 엠마는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리고는 생각을 계속했다. 바로 이 사람, 이 작자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지. 이제부터는 그녀까지 자기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겠지. 이런 그를 사랑하려고 그녀는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넘어간 것을 울면서 후회하기도 했다. 어쩌면 외반족인지도 몰라. 생각에 잠겨있던 보바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이 말은 마치 언접시에 떨어진 납 탄환처럼 그녀의 의식을 강타했다. 그녀는 흠칫 놀라 고개를 쳐들고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대방의 눈앞에 있는 것이 의아할 지경이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의식은 서로 동떨어져 있었다. 샤를은 취한 사람처럼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다리를 절단당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멀리서 짐승 미역이라도 따고 있는 것처럼 날카로운 비명으로 간간히 끊어지는 가운데 꼬리를 길게 끌며 이어지고 있었다. 엠마는 창백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꺾거든 신호가지를 손가락 사이에 굴리며 금방이라도 발사될 두 개의 불화살처럼 이글거리는 눈초리를 샤를에게 던지고 있었다.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이 가정스러웠다. 그의 얼굴, 그의 옷, 그가 말하지 않은 것, 그라는 인간의 모든 것, 요컨대 그의 존재 자체가 싫었다.
지난날 그녀가 정조를 지켰던 것이 마치 범죄라도 되는 양 그것을 후회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정제를 맞아 그녀의 격앙된 자존심과 분노에 무너져 버렸다. 그녀는 마침내 승리한 간통의 그 모든 사악한 아이러니를 마음껏 즐겼다. 애인에 대한 기억이 아찔할 정도의 매력으로 되살아났다. 그녀는 그것에 영혼을 내맡기고 새로운 열광 속에서 그 환영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샤를은 마치 곧 죽을 사람처럼, 마치 지금 당장 그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것 같았다. 영혼이 사라져서 비현실이 되어버린 소멸된 존재처럼 느껴졌다. 길에서 발소리가 났다. 샤를이 그쪽을 보았다. 내려진 블라인드 틈 사이로 밝은 햇빛이 찬란한 시장 어기까지 카니베 박사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는 것이 보였다. 거대한 빨간 상자를 손에 든 오메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약국 쪽으로 가고 있었다. 마음이 약해진 샤를은 애정이 더욱 솟구쳐 아내 쪽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 키스 좀 해줘요, 여보. 저리 가요.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왜 그래? 왜 그래요? 그는 아연 실색하여 되풀이했다. 진정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이리 와요. 싫다니까요? 그녀는 서리빨처럼 차갑게 말했다. 그러고는 방에서 나가며 방문을 있는 힘껏 세게 닫았다. 그 바람에 벽에 걸린 기압개가 마룻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샤를은 기절초풍하여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대체 그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해하며 혹시 신경성 질환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흐느껴 우는 한편으로 무척이나 불길하고 불가해한 무엇인가가 신변에 감도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로돌프가 정원에 들어왔을 때 그의 정부는 현관 맨 아래 계단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서로에 대한 원망은 이 뜨거운 키스에 눈처럼 녹아버렸다.